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연금을 몽땅 시누이에게 주고 시누이는 내게 호텔 설날 저녁 식사비 300만 원을 청구했다. 나는 뒤돌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음날 벌어진 일에 넋을 잃고 말았다. 석 달 그른 날 동이 트자마자 나는 부엌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명절을 알리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고기 삶는 냄새가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죠. 나는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식칼을 쥔 채 도마 위에서 쿵쿵거리며 만두소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시장에서 막 사온 신선한 고기와 내가 새벽같이 나가서 구해온 싱싱한 냉이가 놓여 있었죠. 옆 가스레인지 위에 뚝배기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냄비 뚜껑 틈으로 새어나와 부엌 유리창을 뿌옇게 물들였습니다. 여보, 내가 다질게. 남편 민호가 거실에서 걸어오며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고 닦아주려 손을 뻗는 그를 나는 살짝 피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냐, 됐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가서 거실에 붙일 복조리 좀 손보고 과일이나 좀 깎아놔. 어머님이랑 아가씨 금방 오실 거야. 민호는 내 말에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걱정스러운 듯 당부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매년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올해는 내가 많이 거들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호 씨네 집안에 시집온 지 8년. 그동안의 명절 음식 준비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오롯이 내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손발이 둔하다며 핑계를 대셨고 시누이 수지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탓에 기름병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전부 며느리인 나에게만 의지했죠. 사실 나라고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민호 씨가 나에게 잘해주니 가족끼리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조금 더 희생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 억울함이 엎어버린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흘러넘쳐 혼자 묵묵히 삼켜야만 했습니다. 지난달 우연히 시댁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나오는 150만 원 남짓한 연금을 몽땅 시누이 수진에게 이체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박 아주머니는 오지랖 넓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 내게 몰래 귀띔해 주셨습니다. 지은 엄마, 자네 좀 신경 써야겠어. 시어머니 그 연금, 원래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두는 건데 그걸 몽땅 수진이한테 줘버렸다니까. 나중에 시어머니 아프거나 큰일 나면 결국 다 자네 부부 몫이 될 텐데 어쩌려고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돈을 탐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시려서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오시며 영양제며 챙겨드리고 편찮으셔서 입원했을 때도 대소변 받아내며 병수발한 건 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본인의 모든 노후 자금을 그저 캥거루족처럼 얹혀 사는 시누이에게 다 퍼주고 계셨던 겁니다. 민호 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잖아. 어릴 때부터 유독 예뻐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 돈인데 누구한테 주든 우리가 뭐라 할 순 없잖아. 말은 맞지만 내 마음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코앞이 설날이니 집안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꾹 참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져놓은 만두소에 소금, 간장, 참기름을 넣고 계란 2개를 깨뜨려 넣은 뒤 한쪽 방향으로 힘차게 저었습니다. 몇 번 휘젓지도 않았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을 대충 닦고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없이 내게 전화 한 통 없는 시누이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었다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닐 테니까요. 통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자 수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뭐해? 부엌에서 바빠. 응, 명절 음식 준비하고 있어.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준비는 잘 돼가.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탕수육은 다 했어? 수진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내가 그 집에 고용된 가정부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다 준비했어. 걱정 마. 너희는 언제 올 거야? 곧 갈 거야. 엄마랑 지금 가는 중이야. 수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참, 언니,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올해 설날 저녁 식사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보고 계산하래. 수진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순간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계산이라니? 무슨 계산? 집에서 밥 먹는데 무슨 계산을 해? 아우, 언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수진이 수화기 너머로 눈을 흘기는 게 보일 듯 했습니다. 그녀의 그 아나무인 같은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집에서 먹는 거 아니고 밖에서 호텔 뷔페 먹기로 했어. 엄마랑 상의해서 정했어. 올해는 집에서 먹는 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청담 가든에 예약했어. 거기 음식 잘하잖아. 호텔에서 먹는다고?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미리 상의도 안 했어? 나 재료 다 사다 놓고 음식도 거의 다 했는데. 말해봤자 언니가 찬성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작은 일을 굳이 상의까지 해야 해? 수진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미 청담 가든 룸 예약해뒀어. 한 상에 300만 원이야. 지금 바로 내 계좌로 돈 보내. 뭐? 300만 원? 나는 그만 넋이 나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쾅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부부는 평범한 월급쟁이고 둘이 합쳐 한 달 월급이 500만 원 남짓입니다. 한 끼 식사에 300만 원을 태우는 건 내 월급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민호가 거실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이야? 나는 민호를 본체만 채하고 휴대폰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다시 말해봐. 저녁 식사 한 끼에 300만 원을 나보고 보내라고? 그래, 300만 원이라니까. 수진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언니가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나랑 엄마 챙겨야 한다고. 그리고 언니랑 오빠 월급 적지 않잖아. 300만 원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라고? 나는 너무 기가 막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 양심은 있니? 나랑 내 오빠가 평소에 아끼고 아껴서 대출금 갚고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빡빡하게 사는 줄 알아? 그런데 너는 입만 열면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강도도 아니고 이게 뭐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수진도 기분이 상했는지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내가 지금 상의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 돈 내가 달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언니한테 받으라고 시킨 거야. 언니가 안 주면 그게 불효지. 엄마 체면 구기게 할 거야? 엄마가 시킨 거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연금을 몽땅 딸에게 주시더니 이제는 그 딸을 시켜 나에게 설날 밥값까지 뜯어내려 하시다니. 천하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대강 상황을 파악한 민호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정해. 좋게 말로 하자. 나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수진이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망쳐놓은 철부지라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니 직접 시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어머니 뜻이라고? 그래. 너랑은 말 섞기 싫으니 어머니 바꿔.
어머니랑 직접 통화해서 주라면 줄 테니까. 흥, 언니가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 수진이 코웃음을 치더니 곧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랑 통화하겠대. 몇 초 뒤 시어머니의 늙고 지친 그러나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냐? 무슨 일이냐? 수진이가 밥값 이야기 안 하더냐? 역시 시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신락 같은 기대마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그러는데 청담 가든에서 식사하신다고 한 상에 300만 원이니 저보고 보내라고 하던데요. 정말 어머니 뜻입니까? 시어머니는 응 하고 대답하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올해 설에는 수진이랑 맛있는 거 좀 제대로 먹고 싶어서 그랬다. 집에서 음식하는 거 번거롭고 너도 힘들잖아. 거기 음식이 괜찮다길래 내가 수진이 시켜서 예약했다. 네가 맏며느리인데 그 정도 돈은 내는 게 도리 아니냐? 도리라고요? 나는 기가 차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연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매달 15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은 몽땅 수진이한테 이체해 주시면서 정작 설날 밥값 300만 원은 저보고 내라니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깔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내 연금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마음이다. 그건 내 자유야. 지은이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누이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야. 고작 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쫀쫀하게 굴거냐? 쫀쫀하게 군다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세요. 편찮으셔서 입원했을 때 대소변 받아내며 병간호한 게 누굽니까? 명절마다 오시며 영양제 사다 나른 건 누굽니까? 수진이는요. 걔는 어머니한테 돈 타 쓰는 거 말고 해드린 게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가진 돈은 다 딸 주고 저한테는 300만 원 내라니요. 제가 그럴 의무가 있다고 보세요? 너 이 녀석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목소리가 떨리며 격앙되었습니다. 내가 내 딸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 돈 안 내겠다면 넌 불효자식이야.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지은이 너 오늘 밥값 안 내면 나 며느리 없는 셈 칠 거다. 며느리 없는 셈 치시겠다고요? 마음속 둑이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름과 인내가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 돈 못 냅니다. 드시고 싶으면 직접 내고 드세요. 저는 안 갑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뒤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입을 딱 벌린 채 나를 쳐다보다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충격? 나는 민호를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방금 다 들었잖아. 억지 부리는 건 어머니야. 연금은 다 수진이 주고 밥값 300만 원은 나보고 내라는데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동안 이 집안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당신 안 보여?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당신 억울한 거. 그래도 어쨌든 어른이시잖아. 수진이는 내 동생이고 어른이면 억지 부려도 돼. 동생이면 당연하게 오빠 등골 빼먹어도 되는 거야? 나는 민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호, 내가 말하는데 예전에는 이 가정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참았어. 하지만 오늘부터는 안 참아. 호구 잡히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서 잡히라고 해. 난 더 이상 못해 먹겠으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가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안 먹겠다는데
내가 헛고생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나를 보며 뭔가 말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주워들고 거실을 치우러 갔습니다. 나는 부엌 문틀에 기대어 창밖에서 터지는 폭죽과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예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일 생각에 설레며 음식을 준비했을 텐데 고작 돈 300만 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꼴이라니. 오늘 내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무시당하고 말이 순하면 남이 올라타는 법이니까요. 내가 계속 참기만 한다면 그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뿐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역시 수진이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진의 목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감히 엄마 전화를 끊어? 내가 말하는데 그 300만 원 오늘 무조건 보내. 안 그러면 언니네 집 찾아가서 난동 피울 거야. 이웃들한테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불효하는지 다 떠벌릴 거라고. 수진의 그 뻔뻔하고 당당한 협박을 듣자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협박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는데 돈 안 줘. 와서 난동 피우고 싶으면 피워. 끝까지 상대해 줄 테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충고하는데 내가 지금 펑펑 쓰는 그 돈. 어머니 연금이지. 내 돈 아니야. 돈 필요하면 계속 어머니한테 가서 달라고 해. 너, 수지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씩씩거리다 악을 썼습니다. 좋아, 이지은.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질러 본 게 몇 년 만인지 그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호를 보니 소파에 앉아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입장 난처한 거 알아. 하지만 이번 일은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걔네 허영심 채우는데 쓸 순 없어. 민호는 손을 내리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없는 거 알아. 엄마랑 수진이가 너무했어. 화 풀어 명절인데 몸 상하겠다. 민호가 내 편을 들어주자 마음이 한결 누러졌습니다. 화 안 났어. 그냥 정이 떨어져서 그렇지. 됐어. 복잡하게 생각 말자. 호텔 가서 먹든 말든 놔두고 우린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해. 아까 버린 재료들 다시 주워올까? 우리가 해먹게. 나는 그를 말렸습니다. 됐어. 더러워진 걸 어떻게 먹어. 내가 나가서 조금만 다시 사올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자. 나는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이지은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여기 청담 가든 예약실입니다. 상대방은 아주 상냥했습니다. 방금 김수진 고객님께서 룸을 예약하셨는데 연락처를 이지은님 번호로 남기셨어요. 오늘 저녁 룸 예약 확정하시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지은님께서 결제하신다고 하던데 맞으신가요?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수진, 정말 빠르기도 하네. 내 연락처를 호텔에 넘기다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김수진이라는 분과 엮이고 싶지 않고요. 그 호텔룸 예약한 적도 없고 결제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약하신 분 본인에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성큼성큼 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설날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만두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엔 간단히 만두나 빚고 전 몇 가지 부쳐서 민호와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틀어박혀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도 팔을 걷어붙이고 옆에서 만두피를 밀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나한테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 당신 관리 똑바로 안 하냐고. 그냥 욕하게 놔둬. 나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욕해서 본인 속이라도 풀리면 다행이지. 민호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두를 빚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호를 쳐다보니 그가 고개를 저으며 받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생각하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드러나보자 싶었죠.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화 풀어라. 그 300만 원 내가 낼게. 내가 낸다고. 그러니까 그만 고집 피우고 와라. 명절인데 가족끼리 얼굴은 봐야지.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굽히고 들어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돈을 안 주고 연을 끊을까봐, 그리고 아무도 밥값을 안 내줄까봐 겁이 난 겁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됐습니다. 저랑 민호 씨, 집에서 먹을 거 준비 다 했어요. 저희는 안 갑니다. 두 분이서 맛있는 거 드세요. 돈은 직접 내시고요. 지은아, 너 정말 이럴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서렸습니다. 내가 연금 다 수진이 준 거 잘못했다. 너한테 밥값 내라고 한 것도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상처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잘못하신 걸 아신다면 본인 행동을 되돌아보세요. 저 만두 빚어야 해서 이만 끊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와 수진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편해지겠죠. 민호가 나를 보며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여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 하지만 나 이미 결심했어. 오늘부터는 걔네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 들을게. 앞으로는 내가 무조건 당신 편에 설게. 다시는 당신 억울하게 안 만들게.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그저 남편의 이해와 지지,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직접 빚은 만두와 갈비찜으로 조촐하지만 편안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명절에 들뜬 소음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걸로 끝이 아니란 걸 압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수를 쓰든 더 이상 타협은 없습니다. 내 존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식탁 위에 음료수 잔을 들어 민호와 건배했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아. 응.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아.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나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만 내 곁에 있다면 그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수진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애는 그때부터 노골적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어 첫 겨울 보너스를 털어
시어머니께 50만 원짜리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사드렸습니다. 당시 내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코트를 드리러 갔을 때 수진이가 보더니 엄마, 이거 예쁘다. 내가 입을래. 라며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그래, 네가 입어라. 새언니가 사온 건데 가족끼리 돌려 입으면 되지.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색깔이 촌스럽다며 며칠 입다가 친구 어머니한테 줘버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사온 옷이 영 별로라 내 딸이 센스 있게 처리했다고 험담까지 했습니다. 무슨 생각해? 민호가 다가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냥 옛날에 어머니 코트 사드렸던 생각. 내가 씁쓸하게 웃자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당신 편 못 들어줘서 가족이라서 참는 게 능사인 줄 알았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당신 탓 아니야. 그때는 당신도 힘들었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기억은 아들 준우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물만 마셔도 토하던 시절 시어머니께 며칠만 와서 밥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이 들어서 힘들다. 수진이 기말고사 기간이라 걔 밥 챙겨줘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뱃속의 친손주보다 다 큰 딸의 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국 나는 조사냈고 병원에 보름이나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한 번 빈손으로 와서 10분 앉아 있다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병원 근처 백화점에서 수진이 최신형 휴대폰을 사주셨더군요. 수진이는 직장인이라 나보다 월급도 많은데 말이죠. 갓 태어난 손주 기저귀 값은 아까워하면서 다 큰 딸 휴대폰은 망설임 없이 사주는 그 편애. 사실 엄마가 수진이 편애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민호가 문틀에 기대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도 맛있는 건 다 수진이 먼저였어. 내가 오빠니까 참으라고 했고 그게 습관이 된 거지. 당신은 익숙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나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이지은, 김민호,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수진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민호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집까지 찾아올 줄이야. 무시해. 내가 말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문 안 열면 경찰 부른다. 시어머니 문전 박대하는 불효 자식들이라고 신고할 거야. 민호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게 진짜 미쳤나. 민호가 나가려 하자 내가 잡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문 열어주면 더 기고만장해질 거야. 하지만 이웃들이 다 듣겠어. 망신스럽게. 생각해보니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설날 밤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동네 망신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죠. 좋아, 같이 나가보자.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이지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우리 전화를 차단해? 수진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실망이다. 고작 돈 300 때문에 시어미랑 시누이를 이 추운 날 밖에 세워둬. 실망이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실망입니다. 300만 원이 푼돈입니까? 그리고 오시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수진이 악을 썼습니다. 언니가 돈 좀 내면 덧나? 우리 엄마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즐겁게. 나는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수진, 너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네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모자라면 누가 채워줬어? 너 취직하고 방구할 때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공짜로 먹고 자고 한 거 누구 덕분이야? 그런데 넌 어머니 연금 다 챙겨가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300만 원을 뜯어내려 해. 수지는 잠시 움찔하더니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자원해서 해준 거잖아. 누가 강요했어? 그리고 언니가 새언니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해. 내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넌 뭐 했어? 조카 기저귀 한번 갈아줘 봤니? 넌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잖아. 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게 욕심입니까? 어머니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수진이 주시는 거.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면 병원비는 또 저희 보고 내라고 하실 거죠?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내 딸 내가 챙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너도 딸 하든지 당장 그 돈 내놔.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다. 수진도 덩달아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맞아. 돈 줄 때까지 배째라 할 거야. 이 모녀의 막장 행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좋아요.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지내세요. 나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먹으라는 대로 먹어. 집안일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싫으면 당장 나가. 내가 왜 언니 말을 들어? 여긴 내 집이니까. 나랑 내 오빠가 피땀 흘려 대출 갚은 내 집이야. 웃기지 마. 수진이 벌떡 일어나 나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수진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김수진, 너 어디서 행패야? 민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여긴 내 올케 집이야. 함부로 굴지 마. 오빠, 지금 나 때리려고 했어. 엄마. 오빠가 나 때려. 수진이 거짓 울음을 터뜨리자 시어머니가 민호를 밀쳤습니다. 이놈아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넌 며느리한테 홀려서 애미랑 동생도 안 보이냐?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제 아내고 평생같이 갈 사람이에요. 남이 아니라고요. 이번 일은 어머니랑 수진이가 틀렸어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는 템기를 박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겁니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나는 단호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지는 내 서슬퍼런 기세와 민호의 완강한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두고 봐. 너희들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의 저주 같은 말을 뒤로하고 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거실에서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미안해. 아니야. 속이 시원해. 나는 민호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엔 남편이 있고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나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민호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잘 잤어. 그 사람들 갔어. 다신 안 올 것처럼 가더니 문 앞에 쪽지 하나 붙여놨더라.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는 본인들이 하겠지. 우리는 쓴웃음을 짓고 아침을 먹은 뒤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아파트 단지는 명절 분위기로 활기찼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는데 옆동 박 아주머니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은 엄마, 어제 저녁에 무슨 일 있었어? 시댁 식구들이랑 큰 소리 나던데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좀 다툼이 있었어요. 억지를 부리셔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박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시어머니, 욕심이 과했네. 잘했어. 며느리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 아주머니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우리는 슈퍼마켓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너 내 전화 다 차단했지? 나 수진이야. 수진이 끈질기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설날 다 망쳤어. 당장 300만 원 보내. 안 보내면 내가 언니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할 거야. 악덕 올케라고 소문낼 거라고. 내 회사까지 들먹이다니. 옆에서 듣던 민호가 전화기를 뺏으려 했지만 내가 제지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협박하니? 협박? 이건 정당한 권리야. 지금 당장 내 집 1층이야. 돈 줄 때까지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망신 줄 거야. 정말 1층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 딱 기다려. 내가 내려갈 테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끝장을 보자. 우리는 곧장 아파트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씩씩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돈 가져왔어?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을 잠시 풀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죠. 어머니, 지금 수진이가 제 회사 가서 난동 피우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머니가 시킨 겁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럼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네요? 수진아, 들었지? 엄마도 모르는 일이라는데? 수진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언니 혼내주라고 했잖아. 시끄러워. 내가 언제 회사 가서 행패 부리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불리해지자 발을 뺐습니다. 자기 딸이 망신당하는 건 싫었던 모양입니다. 수진아, 너 당장 들어와. 망신스럽게 굴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닭 쫓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봤지? 내 엄마도 널 구해주진 않아. 내가 차갑게 말하자 수진은 분해서 입술을 깨물더니 참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오전의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오후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은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슈퍼마켓 앞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이 인간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싶어 우리는 부랴부랴 달려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마트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트 직원과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물건을 이만큼 샀으면 사은품을 더 줘야지. 왜 안 줘? 사람 무시해? 직원인 젊은 아가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1인당 한 세트 한정이에요. 4개나 가져가시려다 걸려놓고 왜 저를 미세요? 알고 보니 마트 사은품 욕심에 억지를 부리다가 직원을 밀치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뭐 하는 짓이야? 민호가 달려들어 뜯어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오히려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잘 왔다. 이 직원이 우리를 도둑 취급한다. 당장 혼내줘라. 도둑 취급이요? 내가 나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수량보다 더 가져가려다 들켰으면 그게 도둑 신보지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진이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가 뭔데 참견이야. 사은품 좀 더 챙기는 게 죄야. 죄야. 그리고 남의 영업장 방해하고 직원 폭행한 것도 죄고. 나는 주변에 모인 이웃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입니다. 어제는 저한테 300만 원 안 내놓는다고 협박하더니 오늘은 여기서 사은품 때문에 행패를 부리네요. 정말 며느리로서 부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지며느리 보살이네. 시어머니가 노망이 났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시어머니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과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분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훔치려던 사은품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내가 휴대폰을 꺼내 111을 누르려는 신읒을 하자 수진이 기겁했습니다. 아, 알았어. 사과하면 되잖아. 수진은 억지로 직원에게 미안해요 라고 내뱉고는 사은품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분위기에 눌려 웅얼거리는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대신 사과하고 민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민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윤아, 너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네가 쫓아내고 학대했다고 울고불고 난리더라. 진짜니? 이젠 친정 엄마한테까지. 나는 기가 막혀서 사실대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펄펄 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어.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져주마. 아냐.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를 달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수지는 아예 작전을 바꿨습니다. 아파트 노인정과 벤치를 돌아다니며 내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돈을 갈취하는 악독한 며느리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 아주머니가 이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가자. 증거 다 챙겨.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단지 내 광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가짜 눈물을 흘리며 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시죠. 내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흠칫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녹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휴대폰을 켜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지은이 너 300만 원 안 내면 불효야. 내 연금 내 맘대로 수진이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언니 회사 가서 난동 피울 거야. 망신당하기 싫으면 돈 내놔. 시어머니와 수진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 순 거짓말쟁이였네. 딸이랑 짜고 며느리 등쳐먹으려던 거야. 진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와 수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채기를 박았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 들먹이며 헛소문 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수진이가 맹장염이 터져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 보증금 200만 원만 급하게 보내다오. 사람 죽는다. 나는 순간 걱정이 앞섰지만 곧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그게 시내 병원인데 지금 정신없어서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돈부터 보내. 수상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모님 시어머니의 동생께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이모님, 수진이가 맹장 수술한다는데 사실이에요? 뭐? 무슨 소리니? 걔 지금 내 옆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데 그냥 배탈 조금 난 거 가지고 무슨 수술이야. 역시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거죠. 나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기치지 마세요. 이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떡볶이 먹다가 체한 거 가지고 200만 원을 요구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하세요. 전화를 끊고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찾아왔다고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나는 보안팀과 함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내가 사람이야? 동생이 아픈데 돈도 안 주고. 수진이 회사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이모님과의 통화 내역을 보안팀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분들 상습적으로 저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이 온다는 말에 그제야 기가 꺾인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지는 자신의 회사에도 소문이 나서 징계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들 준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주말 백화점 할인 코너에서 초라한 행색의 시어머니와 수진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연금을 다 탕진했는지 싸구려 옷 한 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더군요. 엄마, 아빠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우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행복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착한 것도 좋지만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착함은 독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우리만의 행복을 지킬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대우에는 당당하게 맞서고 자신만의 행복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